사랑하다와 살다라는 동사는 어원을 쫓아 올라가면 결국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영어에서도 살다, live와 사랑하다, love는 철자 하나 차이일 뿐이다.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사랑하는 일의 연속인지도 모른다. 신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장미, 괴테, 모차르트, 커피를 사랑하고, 우리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기 일쑤지만 살아가는 일에서 사랑하는 일을 뺀다면 삶은 허망한 그림자쇼에 불과할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저자인 장영희 교수가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했던 책 내 생에 단 한 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고 또 쓴 글도 영어가 대부분이었던 그녀가 우리말로 쓴 첫 에세이집인데요. 과거 월간 샘터에 연재하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글들과 새로운 글들을 묶어서 펴낸 것을 이번에 샘터에서 리커버 에디션으로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으로 희망을 꿈꾸기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담담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면서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로, 번역가로, 또 작가로 활동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 자신 또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하필이면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사가 대충 이랬다.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맘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등등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게 마련이다라는 머피의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노래에 나오는 하필이면이란 말은 분명히 왜 나만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남의 인생은 별로 큰 노력 없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뿐더러 가끔은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걸핏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제대로 못 챙겨 먹기 일쑤냐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벤츠 타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나는 펑크난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한 예로 내 열쇠 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2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이다. 열쇠의 유성펜으로 방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그러기도 귀찮고 또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 아무거나 꽂아본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수학적으로 따져볼 때 확률은 분명히 반반인데 하필이면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거의 과 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 2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일이 10이면 9이다. 그뿐인가?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찬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에 경악했다. 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짧은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3억이면 내가 목이 쉬어라 가르치고 밤새워 페이퍼 읽으며 10년쯤 일해야 버는 액수인데 여배우는 그 돈을 하루 만에 벌었다는 것이다. 그건 재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타고난 생김새 때문인데, 그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다.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내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말이다. 그래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내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그런데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도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다른 형제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대로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외국에서 살다와 우리말이 아직 서투른 아름이가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부적합하게 쓴 예였지만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게다가 실수투성이 아나무인인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 장영이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하필이면의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좁은 소견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여니 우리 학생들이랑 일산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
천국 유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하루를 돌이켜보면 안도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나마 커다란 실수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또 한편으로는 속절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를 허비했다는 허탈감이다. 그야말로 화살같이 흐르는 나날들. 허무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마저 느낄 정도이다. 장영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장영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귀한 생명 받고 태어나 한평생 살다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손톱 자국만큼이라도 살다간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가? 그저 시간 되면 일어나 기계처럼 학교 가고 기계처럼 학생들 가르치고 기계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일에 치여 밤이 되면 지쳐 잠들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왜 그리 힘든지. 항상 시간에 쫓겨 잠은 늘 부족하고 급하게 수업 준비하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학생들 야단치고 눈 흘기고 원고 마감 일자 못 지켜 조바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며 울고 웃고 항상 기승전결 없는 연극처럼 극적인 하루하루인데 돌이켜보면 그저 물 흐른 듯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세월이다. 어제는 오늘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원고가 있어 밤을 새야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청력이 약해지신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놓으시고 6살짜리 조카는 아래층 위층으로 뛰어다니는 바람에 너무 시끄러워 일을 끝내지 못했다.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명종을 잘못 맞추어 늦잠을 자고 말았다. 시계를 보니 8시. 9시 회의에 맞춰가려면 늦어도 한참 늦은 시간이었다. 막 일어나려는데 내 방 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옆집들에서 젊은 부부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부부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어머니가 뜰 여기저기에 자갈돌로 작은 탑들을 쌓아놓았는데 그중 하나를 아내가 쳐서 넘어뜨렸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그것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탑인데 왜 하필이면 그걸 무너뜨렸느냐는 것이었고, 아내는 어쩌다 치마 끝에 스쳤는데 그 정도의 실수도 넘어가지 못하느냐며 맞서고 있었다. 아무리 철없는 젊은 부부라지만 원 별것 같고 다 싸우네. 그까지 자갈탑 한 30분이면 다시 만들걸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했다. 회의가 끝나고서도 또 급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 점심 먹을 겨를이 없었다. 겨우 2시경에야 매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서류를 챙기고 있었는데 선미가 들어왔다. 선미는 요즘 들어 상담차 자주 찾아오는 학생이었다. 늘 반갑게 맞았지만 이번만큼은 별로 반갑지 않았다. 그래도 차마 다음에 오라는 말은 못하고 앉으라고 했다. 병으로 1년 휴학하고 나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더라.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 자신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취업을 강요하신다.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고백했다는 등등 본인은 너무나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는 급한 마음에 김밥을 먹어가며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미가 정말이지 요즘 같아서는 죽고 싶어요, 선생님 하고 말했다. 뭐라고?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선미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기에 이번에도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못 죽을 것도 없죠. 그러더니 잠시 무언가 생각하던 선미가 덧붙였다. 천당에 갈 수만 있다면요. 뭐? 먹던 김밥이 목에 걸릴 정도였다. 천당에 갈 수 있다면 이라는 단서가 참으로 재미있고 신선하게 들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듣고 보니 꽤 논리적이고 타당한 말이었다. 죄는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당에 갈 수 있다면 이 고달픈 삶을 지금 당장 청산하고 천당에 가보는 것도 어떠랴 싶었다.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천국 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 아주 평온하고 푸른 들판에 향기로운 미풍이 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풍경. 그 위에 헐렁하고 편한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워 하루 종일 천상의 음악을 들으며 기막히게 맛있는 음식에 천상의 음료를 마신다. 물론 일 따위는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죽을 필요가 없고 죽지 않으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도 없다.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경 문제도 없고 IMF도 없고 회의도 없고 채점해야 할 학생들 페이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거나 싸우는 일도 없다. 오늘 아침에 그 젊은 부부만 해도 천국에서라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애당초 그 시어머니가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그런 탑을 쌓지도 않을 것이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우시고 아무 때나 마음 내키면 찾아가서 함께 대화할 수 있을 테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삶인가. 그런 천국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렇지. 나도 죽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내려와 천국으로 모셔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 죽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겠지. 선미가 간 후에야 문득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아이작 싱어가 쓴 바보들의 천국이라는 단편이다. 아첼은 어느 부자 상인의 외아들인데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모로부터 천국에 가면 일할 필요도 없이 매일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그러고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에 천국에 가고 싶은 나머지 죽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꼼짝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다. 아첼의 부모는 걱정이 되어 현명한 의사와 상의하였고 의사는 처방법을 알려주었다. 아첼이 다음날 깨어보니 자신이 아름답게 장식된 방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곁에는 등에 날개가 달린 천사들, 사실은 하인들이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아첼이 묻자 한 천사가 여기는 천국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첼은 천국에 온 것이 너무나 기뻤다. 하루 종일 아무 일 안 해도 잔소리하는 이가 없었고 잠잘 때가 되면 천사들이 들어서 포근한 침대에 눕혀주었고 식사 때가 되면 금접시 은접시에 산의 진미가 들어왔다. 며칠이 지나 아첼은 갓 구운 빵, 버터, 커피가 먹고 싶다고 했으나 천사는 천국엔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망한 아첼이 지금 몇 시나 됐소? 밤이요, 낮이요? 하고 물으니 천국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아첼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난 이제 뭘 하지?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천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산에 진미만 먹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잠자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자 아첼은 생전 처음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천사들은 천국에서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렇게 가짜 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아첼은 마침내 참지 못해 소리쳤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천국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의 대답이었다. 8일째 되는 날 아첼의 부모는 아들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왔고 7일 동안의 천국 경험은 아첼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는 것이 이렇게 재밌고 좋은 것인지 몰랐어. 그 후 아첼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천국이란 데가 내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에는 걱정거리 하나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아름답고 나쁜 일이나 슬픈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곳에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 남을 비판하거나 질시하지도 않고 언제나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상냥한 말만 한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정말 당장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소나기 한 번 내리지 않고 거센 바람 한 줄기 불지 않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평원을 보며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 없이 언제나 미소만 짓는 사람들.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아예 그 무엇도 원할 필요가 없는 곳. 지상의 시간 개념으로 한 사흘만 살면 숨이 막힐 것 같다. 질시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용서가 더욱 귀중하고, 죽음이 있어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시련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욱 귀중하고, 눈물이 있기 때문에 웃는 얼굴이 더욱 눈부시지 않은가. 그리고 하루하루 극적이고 버거운 삶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값지고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고 이제 해가 진다. 창밖을 보니 옆집의 젊은 부부가 언제 싸웠냐는 듯 머리를 맞대고 키득키득 웃으며 오늘 아침 무너졌던 문제의 자갈탑을 다시 쌓고 있다. 그들이 지금 있는 저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 누구도 천국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으면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데로 가고 싶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내가 바로 여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지금 여기 내 책상 위에는 교정봐야 할 원고와 학생들 페이퍼가 잔뜩 쌓여 있고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고 드라마를 보시다가 예, 부엌에서 뭐가 탄다 며 소리 지르고 5년 기다려 둘째 아기를 가진 동생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정기검진 갔다 온 얘기를 하다가 찌개 하며 부엌으로 달려가고 2층에서는 다시 전화벨이 울리고 6살짜리 개구장이 조카는 바로 내 옆에서 로봇을 가지고 놀며 지지주주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축복받은 시간이고 천국은 다름 아닌 바로 여기라고. 나와 남. 아주 옛날 대장장이 프로미시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2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앞쪽에, 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
등 뒤에 달아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결점들은 잘도 보고 시시콜콜 이리 뒤지고 저리 꼬투리 잡지만 뒤에 매달린 보따리 속에 자기 결점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주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되바라졌다고 욕한다. 그런가 하면 쾌활하고 잘 웃으면 사람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한다.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고 여자답지 못하다고 욕한다. 너그럽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겐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베풀지 않는 사람은 또 구두쇠이고 편협하다고 욕한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위선적이고 혼자 거룩한 척한다고 욕하고, 신앙심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별 수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처음으로 영문과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다. 남부 귀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산다. 그러다가 북부에서 온 진보주의 십장 호모 베론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떠나려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극약을 먹여 살해하고는 죽을 때까지 그 시체와 40년을 동침한다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야기다.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사이코예요. 미친 여자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지요. 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의 행위는 괴팍스러운 성향을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단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당초 의미를 잃는다. 학생들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에밀리도 가문의 전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이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죠. 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그래서 포크너가 장미를 바치는 거죠.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화하면서 꽤 그럴듯하게 비평적 접근을 한다.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우리들.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보따리나 뒷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건 매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장점이 저렇게 보면 단점이고 저렇게 보면 단점이 이렇게 보면 장점이다. 결국 장단점이 따로 없지만 어차피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이다. 그런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보니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지 않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을 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하다가도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그 대상이 나였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까짓 거 그냥 용서해버리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된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우리 6살짜리 조카가 갖고 노는 자석 글씨판에 글자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남에서 받침을 하나 빼면 나가 된다. 점을 하나 옮기면 너가 된다. 남의 받침과 획을 잘못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작가는 이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의 요소요소마다 위험과 불행은 잠복해 있게 마련인데 이에 맞서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그 싸움은 너무나 비장하고 슬프다.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지리라는 희망, 누군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은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어야 우리의 투혼도 빛나고 삶에 대한 동지애도 생긴다. 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